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2부 이 시간에는 정치권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시해보는 시간이죠. 유승찬의 콕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냈어요. 네. 석방 탄원서는 뭐 들어봤어도 이 불원서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예. 이제 새로운 또 기록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예. 모두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예가 있었는지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뭐 석방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양심수 코스프레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는데 이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한 뜻 그리고 의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명분은 그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진 않겠다 뭐 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속내는 제가 볼 때는 복권을 강력하게 요청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원서가. 왜냐하면 이제 흘러나오기로 얘기가 사면은 하지만 복권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남은 형기가 한 5개월 남짓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면만 되고 복권은 안 된 예. 상태에서 5개월 남짓 때문에 MB 사면에 뭔가 구색을 맞추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좀 표현한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사면 복권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형기가 2년이잖아요. 형기 만료로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권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불원서를 낸 거다. 뭐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면을 하려면은 복권까지 해줘라 예.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여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속내도 김경수를 둘러싸고 좀 다양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은 하되 복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내부에서 좀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네. 민주당을 한 두 개로 쪼개서 한번 갈등 상태로 이제 갈 것이냐, 예. 그게 유리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아니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세니까 그냥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끌고 갈 거냐, 김경수를 복권시키지 말므로써 예, 예.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 계산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근데 정치가 꼭 계산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이제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이재명과 경쟁을 시켰을 때 예. 지금 사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기근이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빼고는 이제는 이렇게 떠오르는 대선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이 유력한 대선 후보 한 명을 키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뭐 양심수 코스프레 뭐 이런 비판은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자기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양심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의 핵심은 사실은 MB 사면과 같이 이제 원래 정치적 사면이라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양쪽을 좀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제 생각에는 자꾸 뭐 너무 정치적 미래를 계산하지 말고 뭐 사면할 거면 복권까지 해서 좀 통 크게 이 명분을 갖고 이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석방 불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가석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요건이 뉘우치는 빛이 있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본인은 이제 무죄다. 아니, 뉘우치는 게 없다. 그것도 뉘우칠 게 명분이고요. 없다. 예. 역대 대통령 그 사면 복권 했을 때 그 공개적으로 반성한 대통령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것도 사실은 그 불원서를 내기 위한 하나의 명분일 것이고 이제 본인이
여전히 무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레토릭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그렇죠. 받은 사항인데 그렇죠. 예. 이걸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다시 뭐 재심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 그거는 차라리- 이제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할 일인 것 같고 저는 근데 어쨌든 그 불원서 자체는 복권을 요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석방과 또 그리고 이 복권 문제 여기에 대한 저울질은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내부에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정리는 결정은 안 된 건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 이걸 다시 복권한다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좀 이미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기류로 보면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구나. 예. 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네. 아직 모른다. 네. 예. 자, 어쨌든 뭐 김경수 지사가 복권되거나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당 내에서 어떤 갈등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권되면 이제 이 그런 뭐 친문계의 이제 중심이 될 것이다. 예. 김경수 지사가. 근데 이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그 친문들의 구심점이 되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강력하냐 권력 의지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의 미래를 예상할 때 항상 똑같이 권력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권력 의지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김경수 지사를 좀 그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네. 약간 되게 좀 약간 감성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근데 뭘 이번에 그 뭐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네. 마음을 가졌는지 좀 더 그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복권이 되면 친문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중심으로 해서 뭉칠 것이고 친명계가 뭉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친문계가 친문계. 뭉칠 예. 것이고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 전체가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라는 메신저 파워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얘기를 해도 약간 신뢰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내 분위기도 사실은 겉으로는 통일된 대응을 하지만 예. 밑에서는 이래가지고 우리가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복권이 돼서 나온다 김경수가 그러면 굉장히 급격하게 그 친문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고 그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를 그러니까 세력화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지금 그 이제 김경수 지사가 중심에 서면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원래 뭐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대장동 늪에 빠졌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하고 대장동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뭐 복권이 안 되더라도 네. 내년이 되면 그런 논의들을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 그 의원들 사이에서. 네. 근데 김경수 지사가 딱 나올 경우에는 어쨌든 친문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면서 그를 중심으로 이제 세력화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죠. 결국 이제 복권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예. 같습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 정치 활동을 온전히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친문의 중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는 있는데 힘은 약할 겁니다. 복권이 안 된 상태라면 힘은 약할 거예요. 힘이 약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현실 정치에 나갈 뛰어들 수 수 없죠. 있어야 되는데 예. 물론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많죠. 5년이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간이 예. 5년이면 총선도 지나야 되고 대선도 지나야 되는데 사실 너무 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되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파워가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면서 당 내에서 그럼 분열 조짐도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예산 국면이고 국조 국면이잖아요. 네. 내년 이제 해가 바뀌고 그리고 내년 2월 3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공판
재판이 내년 2, 3월에 열리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목소리들이 좀 터져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물론 김경수 지사가 복권되는 것에서는 우려도 있고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오히려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은. 갈등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뭔가를 한꺼풀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일종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갈등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갈등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죠. 사실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대장동으로 덧씌워진 혹은 뭐 김용 정진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을 한다면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김경수 지사가 당 내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2주 연속 반등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은 38.4% 직전 주보다는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죠. 아주 소폭이죠. 예, 소폭 하락했는데 어쨌든 뭐 좀 정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은 뭐 일단 뭐 국정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조사는 또 뭐 40% 넘는 조사도 또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 하락은 조사 편차나 일시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정체나 하락이라고 보지 않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 요인이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분들은 많은 분들은 뭐 화물연대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화물연대 강경 대응으로 이완됐던 보수층이 열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이 노동조합이 파업하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저는 월드컵 선전으로 이 국민들의 호감도가 전체적으로 증진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월드컵과 대통령 지지율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좀 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게 하나 있고. 월드컵 뭐 16강 지난주까지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는 좀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그죠. 왜냐하면 또 선수들 다시 이제 금이 환영하고 영빈관에 불러서 또 같이 저기 스킨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 중단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도어 스태핑 중단.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가 완화됐거나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도어 스태핑하면서 매일 뉴스를 생산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일하는 모습이 보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지지율 상승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최근엔 또 요거에 이어서 뭐 노동개혁이나 뭐 연금개혁 어젠다들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 정책 봐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는 이게 집권 초기부터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다른 변수들 리스크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그래도 보수층들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상기되면서 결집하는 것. 뭐 이것이 저는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도어 스태핑 중단도 큰 이유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보통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주 언급되는 게 좋다라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른가 봐요. 대통령은 달라요.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뭐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정치인들은 사실 이제 현대 정치에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앵커께서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아는 이름이 몇 명쯤 되실 것 같아요. 몇 %? 뭐 한 10%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국회의원 이름을 거의 다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정치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셨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름을 기억하기가 좋았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정보량이 많은 데다가 예. 옛날엔 특히 저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신문에 한자가 나왔어요. 한자. 그렇죠. 한자로 이름이 한자 이름은 표시가 되죠. 때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찾아보거나 예. 물어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자 이름에 주목하는 시간이 좀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볼 때 모르는 사람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냥 스캔되고 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할 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꾸 더 이제 사고 치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만 그래 그나마 이름이라도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기자들과 접점이 많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게 지지율 관리하는 데는 되게 좋은 전략이었네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정 지지층들을 끌고 가는 데는 예. 뭐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뭐 그걸 준비를 잘해서 소통을 잘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지금의 경우에 너무 이제 그것들을 좀 잘 정비하셔서 저는 그 소통을 위한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다들 뭐 그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대통령에게 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뭐 그것들을 좀 정형화하고 네. 그렇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처럼 너무 기자들을 안 만나거나 네. 뭐 이런 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언론사 편집국장과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그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좀 정제될 필요는 있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예. 뭐 지금 여론 동향을 그렇게 살펴본다면은 앞으로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은 한 뭐 2, 3년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거를 뭐 가령 말대로 저는 이제 그런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약식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제 이 도어 스태핑 재개 조건을 MBC 출입 기자에 대한 어떤 뭐 명시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걸 내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지금 약간 명분을 찾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도어 스태핑 중단할 때도 MBC를 공격한 거는 MBC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명분을 만들었다. 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재개 여부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뭐 여론조사 내용이었는데요. 리얼미터의 조사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있었는데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5.2%이고요. 국민의힘은 0.1% 하락해서 38.7%.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소폭 하락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야의 지지부진한 이 공전 사태 이것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ARS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제가 볼 때 과도하게 높습니다 지금. 가령 저 정당의 지지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제가 주변을 아무리 봐도 민주당 지지율이 45%라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의힘도 38.7%인데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ARS 조사는 대부분 한 2, 3% 정도 응답을 하는데 그 양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도층 포션이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면접 조사하면 30% 초반대입니다. 두 당이 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가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어쨌든 국회가 지금 예산안 처리도 안 되고 있고 국정조사도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뭐 국회가 어쨌든 일을 만들어내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대추 국면이고 특히 예산안은 지금 감액 사실 뭐 야당은 감액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자기는 증액을 하거나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 법인세 인하 문제가 굉장히 쟁점으로 걸려 있고요. 이게 부속입법이잖아요. 예산에 따른 부속입법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다 타협하면 타협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까지도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지금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늦게 결정되면. 그래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르면 광역은 15일 전
그러니까 15일 전이니까 17일이 마지노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초단체는 10일 전이니까 22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 이후에서 지방 예산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일 날은 적어도 처리를 해야 그다음에 지방 예산까지 연계가 되는데 예.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게 민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상태까지 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정당에 대한 호감도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졌을 거다. 근데 이거 45%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높다. 예. 어쨌든 국회가 위법 상태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예, 그렇죠. 예, 뭐 예산안 문제 말고도 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지금 계속해서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 또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를 했는데요. 자, 대통령실은 뭐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제가 이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그 정부와 대통령실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또 뭐 어쨌든 비보가 전해졌잖아요. 이태원 참사 그 10대 생존자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그 창원시 의원인가요? 그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거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 여기에 이제 댓글 2차 가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정부의 태도랑도 굉장히 저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나 대통령 사과나 책임자 문책은 있잖아요.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냥 ABC처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동으로. 그것이 그 참사 유가족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 그리고 참담한 마음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거든요. 그게 저는 정부 여당한테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분들이 그걸 벌써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전국 선거를 4차례 연속 졌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만 보면 다음 총선이 여당이 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근데 여기 다음 총선이 여당에게 유리하다. 여당에게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구도나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피로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작용을 할 텐데 근데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람들 속에 이게 공감 능력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사람들 속에는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제2의 세월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가 있고 이태원 참사가 또 세월호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다르죠. 모든 참사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참사라는 본질은 같잖아요. 정부 여당은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본인들이 책임질 걸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자꾸 이걸 세월호를 끌어다가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도 되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진상 조사 그 책임자 규명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이전에 정치적인 제스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정치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치권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유승찬의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